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우입니다. 3월의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기엔 대기를 뒤덮은 희뿌연 미세먼지가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걱정에 마스크부터 챙기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등 각종 대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속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요구됩니다. 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LPG 차량 구매가 전면 허용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가 확대되고 있지만 조속한 정책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의 역할도 요구됩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탈원전, 탈석탄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론을 놓고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야당과 한중 공동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예산 반영 등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고 핵심과 본질은 놔두고 견주기만 올리고 있는데요. 핵심은 화력발전소 줄이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뭐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비롯한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의를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 과연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의 역할과 미세먼지 해법에 대해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층 진단해 봅니다. 함께 하실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송은석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은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고마운데요. 요즘 미세먼지 그러면 뭐 매일 저녁 되면 내일 날씨에 미세먼지 어떨지, 아침에도 미세먼지 괜찮은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걱정거리 차원을 넘어서 정말 우리 그 생명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고요. 또 뭐 경제 관련 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 정말 심각한데요. 네. 종합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의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창현 의원님. 심각합니다. 네. 이 문제의 진단에 여야가 없고요. 네. 또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에도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도 미세먼지 관련 8법을 거의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해서 처리했거든요. 예. 이제 실행하는 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송은석 의원님. 예, 최근의 미세먼지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지난 3월 5일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서울 시내에서는 수도권에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기도 했고 학교가 휴학 또는 수업 단축 이렇게 비상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끝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니까 미세먼지 배출량을 30%를 줄이겠다. 봄철 비수기에는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라든지 건설 중단이 100% 완벽한 대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만이라도 이행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깨끗한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중적인 말씀해 주시네요. 문재인 정부의 30% 감축 약속이 아직까지는 못 지켜졌다. 그 약속만 지킨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신창인 의원 최근에 그 지난주에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 8개 법안이 됐는데 네. 효과를 기대하셨는데 네.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30% 공약하셨습니다. 네. 작년 말까지 9.4%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 공식 통계가 현재 14년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총 미세먼지 배출량이 32만 4천 톤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 작년까지 2만 4,700톤 정도 감축을 해서 9.4% 비율로 따지면. 예. 그래서 뭐 30% 공약의 이행은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아, 2022년까지. 남은 3년까지 한다면. 네, 오히려 이번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그것을 35.8%로 좀 더 상향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럼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아하. 예.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이 이 미세먼지 오염을 사회 재난으로 격상시킨 거. 이것은 범정부적인 대처를 의미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미세먼지 법안들을 합의해서 처리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도 지금 9.4% 감축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애초에 30% 약속했지만은 목표도 올려서 35%까지 세우고 있다. 이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30%든지 35%든지 줄이기만 하면 전 국민이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그 사상 최장기간 7일 동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비상 저감 조치가 대책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 OECD 2017년도의 자료에 보면은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1 마이크로그램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1인당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방사선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거의 600 MSV라고 그거하고 위험이 같다. 다시 말해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마이크로그램인데 이게 후쿠시마 그 방사능 유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초창기에 19개월 동안 노출된 방사선 양보다도 무려 50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5%, 30%, 35% 숫자를 얘기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줄여야만이 당연히 국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탈석탄, 탈LNG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탈에너지, 탈석탄 관련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신창인 의원님,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체감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뭐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9.4% 정도로는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예, 적어도 예. 그것이 한 20% 정도는 돼야 미세먼지가 줄고 있구나 체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한 23.8% 정도 줄이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미세먼지가 조금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체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하.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세먼지 대책이 중심이 된 추경, 필요성, 필요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원석 의원님? 그래서 추경은 최후의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1조 넘게 이제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조기에 실효성 있게 집행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가 또 잡혀 있죠. 목적 예비비라 해서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1조 8천억이 잡혀 있고 또 일반 예비비도 1조 2천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총 3조 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 예비비를
전부 다 동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일부 다른 용도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 부분은 이 미세먼지 대책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현 상태에서 급박하게 지금 하기보다는 현재 예비 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예비 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경은 이런 겁니다. 재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는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재원이 소요될 때 그때 추경을 검토하는 것인데 사실상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피해가 있었다. 또 이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미세먼지가 심각한 재난으로 선포돼서 재난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예비비 사용은 어렵고요. 일반적인 정책을 이제 확대하는 데에는 역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8개 법 중에 학교보건법이 있습니다. 예.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실에 다 공기청정기와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법안 환경부 중에서 예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후속 재원 조치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법안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아까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송원석 의원은 지금 탈원전이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했습니다. 시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도 석탄 발전량을 줄여나가는 로드맵을 이미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2년 동안에 석탄 발전량이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건설했던 석탄 발전소들이 예. 지난 2년 동안에 11기가 준공돼서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소도 줄여나가는 로드맵을 이미 세웠고요. 예. LNG의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제 가동률이 떨어질 때 그 대체 발전소로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원전 발전 가동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원전 발전의 공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또 오래돼서 정비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정비하는 동안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 원전 세우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대체 발전소인 LNG를 발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정비 기간에 원전 발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LNG 발전 비율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탈원전은 아니었고 정비 기간 때문에 비중이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년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원전이 더 늘어납니다. 예. 26기에서 29기로 늘어납니다. 네. 석탄 화력 쪽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현재 증가했던 것은 기존에 이미 시작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탈원전은 아니란 얘기네 보니까 신창에는 얘기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는 잘못된 것은 항상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탓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이 과거 정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왜 원자력 발전소는 멀쩡하게 잘 공사 진행해 오던 걸 갑자기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석탄과 원자력을 동시에 다 중단시켰다면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상한 조치를 통해서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석탄은 과거 정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볼 때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과거 정부를 빗대어가 했다. 그래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런 도그마에 빠져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이게 답이 보이는 거고요. 빨리 탈원전 그 도그마를 벗어난다면 당연히 원자력도 같이 과거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을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시켰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시켰죠.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됐지 않습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진행만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맑은 공기를 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세먼지로 알고 왔는데 또 원전 얘기를 하시면은 뭐 원전 얘기 저도 계속 할까요? 네, 그건 아닌 것 화력 같아요. 발전 관련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예. 그 화력 발전도 지금 정부에는 기본적으로 그 석탄 화력 쪽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예. 조금 그동안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증가 비중이 느린 것처럼 느끼고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분명히 줄여나갈 계획을 세워놨고요. 예. 원전도 말씀대로 탈원전은 아니지만은 원전의 비율을 좀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에너지 믹스의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걸 60년 후에 원전을 폐쇄하는 계획을 가지고 탈원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참 논리의 비약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논리의 비약은 아니고요. 저는 있는 사실을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지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는 더 사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기에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정부에서는 향후에 6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 자체를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자력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그 생산량이 제로인데 그걸 석탄이나 LNG로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세먼지와 관해서는 이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걸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하고 탈원전은 까마귀와 배 떨어지는 건 관계가 없는 얘기다. 전혀 관계없는 걸 갖다 연결해가지고 신혜님. 억지로 뜯어 맞추면 국민들이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억지로 뜯어 맞추는 게 미세먼지 아니고요. 얘기는 석탄 얘기를 석탄화력발전소 얘기하면 제가 수긍이 가지만 왜 미세먼지 얘기에 자꾸 원전을 갖다 붙이는지 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이해 못 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시고 또 신청에는 얘기하시고요. 예.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그렇게 못 하시니까 우리 저 환경 전문가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제가 막 참 말문이 막힙니다만은 작년도에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14,900기가와트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태안 화력 발전 5개 기의 연간 생산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을 줄인 그 숫자만큼을 원자력으로 계속 발전을 했다면 그만큼의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석탄하고 LNG가 전체 발전 포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늘어나는 만큼 미세먼지는 훨씬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노후한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석탄 발전소보다도 또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된다. 그 원자력하고 미세먼지가 무슨 탈원전하고 관련이 있나 말씀하지만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두 관계 좀 설명 좀 주시죠. 지금 원전하고 아무리 유념해봐도요. 석탄하고. 예, 원전과 미세먼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 화력발전소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발전량은 늘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12,000톤 정도 성우성 얘기는 줄었습니다. 원전을 줄이는 만큼 석탄 화력이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그것은 책임을 어디에도 없는 시나리오인데 어디도 오로지 없는 우리 거랍니다. 자유한국당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혀 가공의 시나리오입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전을 줄이는 대신에 석탄화력발전소 늘린다는 통계는 정부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소 그 발전 비율이 줄었잖아요. 2016년도에 30%에서 2018년도에 23.4%로 줄었습니다. 그만큼이 석탄과 LNG가 늘었습니다. 그건 맞죠? 인정하시죠, 신호님? 그거는 사실관계고요. 자, 우리 제가 조금 더 제8차 말씀드릴게요. 전력 수급 계획 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 8차 전력 수급 계획에는 원전도 있고 석탄도 있고 LNG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원전 계획만 세우고 석탄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원전도 건설했고 석탄 발전소도 증설하려고 계획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예. 그 계획들이 이제 준공해가지고서 가동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과거 정부로부터 받은 석탄 화력 발전소 11기 왜 문재인 정부가 중단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다 건설해 놓은 걸 어떻게 그걸 중단합니까?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경우에는 기초공사 과정에서 중단해도 매몰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석탄 화력은 기존에 했지만은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고리 관련은 이미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정부를 탓을 하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전 정부 탓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왔으면 석탄 활용만 계속할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계속 했어야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억지라는 겁니다. 석탄 화력 계속하는 거. 그게 이 정부의 판단이죠. 석탄 화력을 그대로 중공시킨 거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한 게 다 정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대통령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원전 추진하세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시는 걸 왜 자꾸 이 정부에 탓을 하는지 이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세먼지를 지금 사회 재난까지 하고 있지 한국당 정부가 않습니까? 하던 걸 이 정부가 원전을 계속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신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십시오. 그 정권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30%에서 23%까지 줄었습니다. 그것도 가짜였습니다. 23% 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을 말씀하세요. 현재 정확하게 제가 우리 정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17년 현재 26.8%입니다. 발전량 비중이. 30년에 23.9%입니다. 2030년이면 지금부터 11년 후예요. 그걸 마치 지금 당장 23.8% 줄였다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라니요. 똑같은 정부 자료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26.8%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30년에 가면 23.9%로 줄어듭니다. 2018년도에 23.4%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뭐 뜨거운 토론은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하시고 지금 관련 얘기 통계는 서로 한번 사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자료에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 2016년도에 원자력의 점유율이 30%, 2017년도에 26.8%, 2018년에 23.4%로 줄었습니다. 점유율과 발전량은 다릅니다. 발전량도 줄었습니다. 발전량도 발전량 통계 얘기하세요. 발전량 통계 2016년도에 16만 기가와이트, 2017년도에 몇 프로입니까? 프로로 얘기하세요. 30%. 조금 전에 퍼센트 얘기하니까 양으로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점유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유율. 점유율 30%입니다. 천천히 이제 또 다운 시켜서 말씀하시고요. 발전은 비중과 발전량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그동안에 비중 관련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전과 석탄 화력 줄이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어 보이니까 시청자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좀 보고요. 이 부분 아마 이후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석탄 화력이 기존에 해왔던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한 기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상황을 두고 탈원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원석 의원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비중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창현 의원은 2030년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정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미세먼지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입장의 차이가 커가지고 목청까지도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좀 천천히 내려가죠. 그동안에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미세먼지의 그 발생 요인 관련해가지고 어느 부분이냐. 그 중에 하나가 중국발 관련 얘기였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중국과 같은 이런 대외적인 요인의 비중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것하고 과연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나라 차원에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또 서로 협력적인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시상인 의원님, 미세먼지 중국발 요인 어느 정도 있다는데 공감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중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얼마나 있느냐에 관한 얼마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과 또 여름철이 다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최고 80%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느 수치 나오고 85%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보통 한 75% 정도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걸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중국과 그렇게 책임 공방만 하고 있을 거냐. 당장 비상저감 조치 기간에 우리나라만 저감 조치해가지고는 4, 5%밖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도 같이 비상저감 조치를 해준다면 저는 이게 20, 30% 이상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선조치 후 책임론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만이라도 한국과 중국이, 한국은 한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국은 중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하면 예. 이것이 먼저고 책임은 천천히 따져도 늦지 않다. 지금 괜히 책임 때문에 신경 곤두서가지고 협력 자체가, 조치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저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협력적인 대응 조치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군요. 맞습니다. 선조치 후 책임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중국발 관련한 지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 2월 7일 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전국 기준으로 69%에서 82%, 평균적으로는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KBS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6일 서해 해상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수가 평균 6천여 개다. 태평양과 비교해서는 10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발이 70% 수준이다. 예, 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1월 11일부터 11일까지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 관측을 해봤는데 해봤더니 같은 시각 서울보다 80%가 소청초에서 더 높았고 서풍의 영향으로 6시간 뒤에 이 미세먼지가 서울로 유입되더라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미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은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반 이상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걸 한중 협력을 해야 될 필요는 굉장히 크고요. 특히 중국에 보시면 2000년 이후에 새로 건설된 세계 석탄 발전소의 70%가 중국에서 추가 건설했는데 그것이 다 중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 황해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면 중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행적인 연구로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나사와 협조해가지고 공동 연구 조사를 하기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네, 그건 필요하지만 신청에는 우선 급하니까 서로 간에 협력적인 국가 간에 공조하는 대응책이 먼저 우선 필요하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죠. 공조가 필요한데 중국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에 문제가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사와 같이 과학적 근거를 하기 위한 공조 연구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필요 없고 중국에 떠넘기기 위해서 미국하고 협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같이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과 공조 또 일본과 공조 외국과 공조를 해서 정말 이게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할 수 있는 공조 조치는 필요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기초 연구 작업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건 공감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기초조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최근에 이제 수행하고 있는 대책 중요하니까. 한중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죠.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예, 또 한국과 중국 간의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도 곧 그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직전에 이제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방중단을 국회 차원에서 예. 파견하자.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한중 양국 환경부 장관 레벨의 협력이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중국 국회와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에 공동의 비상저감 조치. 네. 예를 들면은 중국의 그 많은 화력발전소 조업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가 또 그 많은 경유차들의 그 운행을 좀 제한한다든가 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비상저감 조치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은 우리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방중 외교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의회 역할, 우리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어떻습니까, 성원석 의원? 예, 국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외교 차원에서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방중단을 여야 간에 같이 구성하자 하는 걸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의 외교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한중 예. 정상급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약에 들어 있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업무 지시 3호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중국과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라고 이제 지시도 하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중 환경 협력 계획도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청와대에 대한 국민청원에서 답변도 나오고 했는데 이 답변이 미묘하게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8일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 중에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국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또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앞서 우리 논의에서 최고 85% 얘기도 있었고 미니멈 한 60% 이상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중국하고 정상급 의제로 하겠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런 언급을 하신 거는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는 정부대로 조금 더 열심히 더 강하게 전향적으로 중국과의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요.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회 차원에서의 그 외교를 또 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의 어떤 공조만 얘기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겠나.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노력과 병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앞서 드린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중국 책임 관련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배경 속에서 얘기한 거겠죠?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중 간의 정상 의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상정하는 것은 아직 유효합니다. 예. 잘 아시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하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중 양국 환경장관 레벨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협력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동조사라든가 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이미 설치해서요. 북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 센터를 통해서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실 우리가 20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오염 배출원이 얼마나 되고 어디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최근에 거의 10년이 다 돼서 또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자료 받으면 그 분석하는 데 한 1, 2년 걸립니다. 중요한 건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시점에 한중 양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 그걸 정상 의제로 상정해서 네. 합의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현 상황에서 바로 지금 뭘 물 거다 그럴 정도의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당장 양국 정상이 합의해서 뭘 이끌어낼 정도의 성과가 아직 없다는 네. 거죠. 우리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좀 보고할 수 있을 때 정상회담 의제로 선정해서 합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3년 남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성원석 의원께서도 그 중국의 동해안 쪽에 집중돼 있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하고 규모라든가 개수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 비중 줄인다고 거기 그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분명히 오염의 일부를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줄여나가야 되지만 중국 동해안 벨트에 쫙 있어버린다면 우리에서 줄인다고 해도 효과가 아주 미미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바다를 건너오니까요. 희석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중국도 그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요즘 북경 가면 공기가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중국 환경당국
중국 정부의 범정부적인 대기오염 개선 노력의 성과거든요. 예. 중국 상황, 중국 내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그 중국 동해안 벨트는 저는 이제 아마추어 수준에서 문외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앞으로 서로 간에 어떤 협력 관계로 해결할지 과제이긴 합니다. 예, 협력 관계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 저 미세먼지라든지 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왜 못하느냐. 예. 중국은 최근에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공기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느냐. 이걸 국민들이 짚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2년 지났고 3년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성과를 내서 중국과 공동 정상 간의 의제로 가겠다. 그 말씀도 맞지만 지난 2년간에 했는 노력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짚어보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제로인 원자력은 줄이고 오히려 석탄과 LNG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정부는 한 게 없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유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 경유차, 화물차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공기 오염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했느냐, 아니면 경유차 폐차를 지원을 했느냐, 그걸 얼마나 더 열심히 많이 했느냐, 네. 이거를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애석하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크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그 수송 분야를 좀 보죠. 그동안에 나오면은 이제 미세먼지 관련은 아까 맨 처음 논쟁이 있었던 발전 분야 관련이 있겠고 예. 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국발 관련 요인이라든가 서로 협력 관계 문제가 있겠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가장 큰 건 아까 발전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수송 중에서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수송 비중이 한 25% 정도. 승용차 비중입니까? 아니면 화물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경유 화물차. 화물차, 예. 가 기여하는 비중인데요. 그래서 작년까지 9.4% 정도 감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중에 이 수송 교통 분야는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미미하죠. 그래서 의원님 지적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정치 체제의 차이가 중국은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집행을 하지만 우리는 설득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경유차 보조금을 국가에서 드리지만은 그걸 새 차로 교체하는데도 그 차주의 결심이 우선이지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정책으로 갑니다만 이제 현재 이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인센티브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더 뭔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또 예산에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막 예. 그것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친환경차, 저공해차, 무공해차, 수소차 같은 경우에 차값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40%, 3,2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죠. 예. 일종의 펌핑 전략 같은 거죠. 양수 전략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조금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들여서 친환경 차량으로 또 새 차로 교체하고 또 DPF 같은 매연 저감 장치를 그것도 한 1,000만 원씩 듭니다. 예. 두개 트럭에 한 대 부착하려면 그런 것도 현재 정부가 90%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예 그걸 100% 좀 지원을 하는 방안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송 부문도 아직은 미미하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은 충분히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에 여러 가지 8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LPG 차량을 일반 개인들에게도 할 수 있을 허용한 것이 이제 네. 미세먼지 감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인데 네. LPG 차량 구매할 동기가 얼마나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교체를 시작을 해도 2021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나 이 LPG 차량은 교체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해 주시죠. 지금 아까 경유차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다. 제가 추가해서 지금 이번에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LPG 차량 관련 얘기였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화물 차량 관련해서는 그 지적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수도권만 기준으로 했을 때 미세먼지 배출 우선순위가 경유차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22%고 건설 기계 등이 20% 이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면
사업장이 40%로 압도적으로 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유차, 노후 화물차에 대한 뭐 폐차라든지 뭐 미세먼지 그 공기 오염 저감 장치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하는 지적이 그럼 사업장은 있습니다. 어떤 조치라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런던이나 뭐 이런 그 독일이나 이런 도시처럼 혼잡 통행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배출 기준을 일정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해당되지 못할 경우,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그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이제 예를 들자면 거기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아마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화물 부분에 화물차라든지 하는 운송 차량 부분에 저감 장치는 반드시 정치는 하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되고, 두 번째 얘기 나온 사업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라든지 공기오염에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초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좀 필요한 게 환경부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부의 총 예산 중에서도 공기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1조 조금 넘는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친환경 하천 개발 같은 이런 부분, 직접 개발을 환경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부는 다른 부처, 국토부라든지 뭐 해수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산업부 등등 다른 부처의 어떤 활동 과정에 환경 오염을 덜 할 수 있도록, 예. 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국민 생활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환경부가 좀 더 자유로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것도 정부에 그렇게 좀 건의해서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이렇게 예. 크게 네 분야로 나누면은 산업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네. 이번에 9.4% 전략한 것 중에도 산업 분야가 5.5%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곳이 산업 분야거든요. 그 산업 분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다량 배출업소들 이제 예를 들어서 제철소 예. 또는 뭐 시멘트 공장 이런데 그동안 배출 허용 기준이 좀 너무 느슨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강화해서 예. 배출 농도도 낮추고 그리고 배출의 양도 줄이고 이러면은 이건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고농도일 때 무슨 뭐 작업을 멈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 것도 이제 이 민간 부문까지 이번에 확대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 적어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 같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도 조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은 시간에 집중된 효과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대책들을 이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경유차 관련 감축 대책은 좀 뭔가 적극적인 거 필요한데 현재는 뭐 재원 예산 등을 감안하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차량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한 있습니까?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부분이 데이터에 보면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일반 차량보다도 이 미세먼지나 공해 배출량이 무려 5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고, 저도 오랫동안 재정을 담당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그 폐차 지원 또는 공해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기에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님 어떻습니까? 심각성으로 봤을 때 재원에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봐서 필요하다 이런 제안 같은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폐차해야 할 노후 경유차도 좀 대수를 획기적으로 좀
증차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 말씀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환경부의 기정 예산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급하지 않은 또는 실효성이 다소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하면 얼마든지, 왜냐하면 폐차 지원에 지금 사용되는 그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조조정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무려 3조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 뭐 경유차 폐차 지원에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또 예산 전용을 통해서 다른 예산을 경유차 폐차 지원에 쓸 수도 없다는 것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경유차 등록 대수가 993만 대입니다. 공공부문 4만 대 빼면은 거의 뭐 994만 대 정도. 대략 1,000만 대가 된 거죠. 예, 1,000만 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정부가 예산으로 폐차를 조기 지원하고 또 뭐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저공해 엔진을 지원하고 하는 게 다 합해도 10,000대가 안 됩니다. 993만 대 중에 이 10,000대 지원해 가지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네.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추경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성원석 의원님, 간혹 이제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기도 했었던 이부제, 우리도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라든가 또 시민 생활들의 편의성도 있고 한데 효과는 해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할 경우. 예, 그 필요할 경우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7일간 연속 비상대책을 비상령을 발표했던 그 시기에 공공부문에서 이제 이부제를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이 현재의 심각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일부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크게 영향이 있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세먼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어떤 동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식 구조 개혁,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경유차 폐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생계형 운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부제를 전체 민간을 공공과 가리지 않고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반발이 그게 아마 정부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효과, 이부제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그리고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꺼번에 다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100% 공감합니다. 예. 국민들의 동의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세먼지 특별법에 민간 차량도 이부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간의 최악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에 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화물차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의 생계를 과연 7일씩이나 이부제 하면은 3일은 차를 세워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국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가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당장의 생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한 건강 피해,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지난번 통과된 게 13일이었죠. 딱 13일이었는데 다른 최근에 보면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여야가 상당히 강하게 서로 입장차가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 대책은 그래도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정파를 떠나서 우리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서로 뭔가 좀 이견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특별대책에 관한 그 법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른 산업계나 또는 업계의 일종의 규제 저항 같은 걸 우려해서 건설기계 협회라든가 이런데
법안 소위에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서 의견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느 부분이든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법안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큰 이견은 이후에 없을 이제 겁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문제인데요. 앞서 지금 논의가 쭉 돼 있습니다만 우리 미세먼지 총량이 문제가 100%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중국발 영향이 지금 한 80%, 70% 정도 된다고 지금 예, 그때 알려져 그때마다 있고요. 물론 다릅니다만, 예, 물론 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거를 같이 공조를 하든 아니면 객관적인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든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우선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반 이하 되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산업용과 발전용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을 좀 더 지금보다는 탈원전에 너무 가지 말고 석탄이나 LNG보다는 원자력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산업용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중국 요인과 그다음에 발전 요인과 산업 요인 이 부분들을 같이 패키지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다. 뭐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께서도 미세먼지 방중단을 제안하실 때 예. 그럼 우리 국회의원 외교단이 중국 가서 중국 책임 따지러 가자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책임은 약간 뒤로 밀어두고 우선 당장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시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한반도 상공에 대기가 정체했을 때 머무르는 그 최악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은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 효과 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구, 범국가적인 기구를 이제 구상하자라는데 정부 쪽에서 그렇게 했고 반기문 총장도 뭐 수락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예. 뭐 반기문 총장님 뭐 파리 기후변화 협정도 이끌어내신 환경 전문가이시고요. 또 외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내적인 자원도 있겠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도 상당히 그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신 의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환경 전문가이고 외교 전문가이고 국제기구에서 수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최적임자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미세 문제는 지금 정파의 문제나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현자들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송원석 의원님께서는 마스크 쓰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마스크를 간혹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마스크도 보면은 이게 그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초미세먼지를 그럴 수 있는 마스크는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아마 일반 우리 생산 현장, 생활 현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마스크 사용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도 하겠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예.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미세먼지 해결할 때까지라도 당장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예. 노인들에게부터라도 우선 좀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해 드리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우리 보통 사람보다 8.8배 정도 더 취약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번에 나왔던 또 법안 조치 중에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도 있는데 학교의 공기 정화기를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뭐 자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로서는 학교에 공기 정화를 시킬 수 있다면 좀 안심이 되겠죠, 더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학교 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예. 유치원과 초, 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2018년 추경 때 아마 그때 그 경로당과 학교의 교실에 공기 정화기 설치하는 아마 그때 예산도 대폭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해서 증액을 해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예산 조치가 다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작년 2018년 말에 학교와 경로당에는 공기 정화기가 아마 다 구비가 되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집행은 저도 확인을 다 못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법도 이제 그 개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령층과 아이들,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공기 정화기를 조치를 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까 초반 약간 넘어서면서 탈원전 또 에너지 정책 발전 분야 관련돼 가지고는 두 분이 치열하게 목청까지 높이셨는데 오히려 토론에는 또 그런 맛도 있긴 했습니다. 후반에 가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수렴돼가는 쪽으로 정리가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 또 의원으로서의 또 어떤 역할 하실 것인가 좀 얘기를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야당 소속인 정호석 의원님. 예, 미세먼지와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야당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본회의 8개 법안도 합의하여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했던 방중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우리 관계되는 그 국가들과 함께 국제 공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노력도 조금 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되돌아가서 우리 지난 대선 때 공약에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 직속의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공약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반기문 위원장이 들어오신 이런 기구가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각 정부 부처와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해서 전체 이건 어떤 특정 기관이나 특정 부처나 어떤 특정 집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다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장현 의원님. 저는 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하, 예. 그 이유는 첫째, 여야가 없는 초당적인 대처를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지난 13일 8개 법 통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범정부적으로 총력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을 정점으로 해서 교육부, 또 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이런 관련 부처들이 모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정책 우선순위의 1번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그 미세먼지 사실은 지난 50년간 우리 산업화의 부산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달성한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가시적인 부산물입니다. 이 문제 50년 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두 달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요. 예.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 앞으로 3년 안에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해서 적어도 3분의 1은 확실히 줄이겠다는 거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우리 법에 따라 사회 재난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해법을 찾아보자 해서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송원석 의원님, 신창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미세먼지 해결에는 정말로 범정부적 또 초당적인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 통과에 따른 철저한 후속 대책은 물론이고 축적된 연구 결과로 또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뤄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국민의 대표 국회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